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을 겪은 평범한 40대 여성 김미란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큰 풍파 없이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6살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응급실 침대를 가린 커튼이 걷히는 그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구를 흉보려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멀쩡한 척, 평범한 척 사는 얼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그날 제가 무엇을 보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 거라고 믿어온 소시민이었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평범해서 크게 문제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죠. 제 인생은 그런 잔잔한 물결 같은 인생이었어요. 딱 하나 평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혼전 임신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당시에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모두 받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함께 살고 있었을 때 생긴 거라 크게 문제될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양가에서 무척 좋아하셨지만 사실 저한테는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남편 집은 손이 귀한 집이라 뱃속의 애 때문에라도 애 낳고 결혼식을 올리길 바랬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죠. 제 인생의 비일상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점잖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평소엔 그랬어요. 다정하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주말이면 아들 목말 태우고 공원도 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단점이 없진 않더라고요. 문제는 딱 하나, 술이었어요. 술을 엄청 좋아하거나 그렇게 잘 마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술 마시자고 하면 한두 번은 먹지 않겠다고 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절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두어 잔이면 얼굴부터 벌개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끝을 모르고 마셔버리는 게 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창 마신 날은 꼭 사고를 쳤어요. 남편이 처음 사고를 친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친정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 비슷한 자리를 가졌는데 긴장했다고 한두 잔 받아 마시더니 사람이 어느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 끝도 없이 들이붓더라고요. 솔직히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의아할 정도로 술을 마시니 저도 남편을 말렸죠. 여보 그만 마셔. 어른들 계시잖아. 아이 미란아, 장인어른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안 받아. 한 잔만 더, 응? 아까부터 한 잔만 그러는 게 벌써 몇 잔째야. 아 진짜로 그만 좀 해. 아, 괜찮아. 나 안 취했어. 봐봐 멀쩡하잖아. 그러더니 1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다가 상을 통째로 엎었어요. 국그릇이 친정엄마 치마에 쏟아지고 술병이 와장창 깨지고 전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강태웅 너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사고를 쳐. 내가 그만 마시라고 했지. 미안해 자기야. 장모님 제가 닦을게요. 그러면서 치우려고 하는 몸은 휘청거리고 얼굴은 벌겋고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렸죠. 됐어 가만히 있어. 이러다 더 없겠다고. 친정엄마가 그날 절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미란아, 사위 술버릇이 원래 저렇니? 저렇게 끝도 없이 마시는 거 보통 일 아니야. 평소엔 사람 좋아 보여도 술 들어가면 어떻게 돌변할지도 모르고. 엄마 오늘따라 긴장해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 평소에는 술 잘 안 마셔. 마시겠냐고 물어도 안 마신다고 그러고.
오늘은 아빠가 계속 술 권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 하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술은 못 마시도록 네가 단속 잘해야겠어. 전 그때 웃어 넘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엄마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 경고가 안 들렸던 거죠. 아니, 남편이 그땐 절제를 잘한다고 제가 과신했던 거였죠. 그런데 결혼 이후로 남편은 한 번씩 꼭 술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술 절대로 많이 마시지 말라고, 술 주면 속병 나서 술 못 마신다고 말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남편은 자신 있게 알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어디야? 여보, 나 여기가 어디지? 일단 집에 가고는 있는데. 또 마셨어? 목소리 좀 봐. 지금 어디냐고. 대답을 해줘야 데리러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몰라, 길바닥인 것 같아. 별이 보여. 하늘 예쁘다 미라나. 저는 그 길바닥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외투 하나 걸치고 동네를 다 뒤졌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은 큰 길 건널목 옆 차도에 대자로 누워있더군요. 도로 한복판이 아닌 게 다행이었고 결국은 도로였다는 게 불행이었죠.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데 본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누워? 차에 깔려 죽고 싶어? 빨리 일어나, 빨리. 우리 여보야가 왔네. 우리 마누라 왔네. 당신도 여기 누워봐. 경치 좋아. 정신 좀 차려봐. 어서 일어나라고 빨리. 손 줘. 아우, 술 냄새. 너 진짜 이러다 사람 잡겠다. 빵빵거리는 차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남편을 끌어올린 그날 밤,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진짜 안 참아. 애 아빠가 이게 뭐야? 애 아빠 없는 애로 만들 뻔한 거 알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 그 약속이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술버릇 빼면 사람은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연락 없이 밖에서 자고 들어오지 않아도 또 어디서 술 먹고 뻗었나 보다 하고 넘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습관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남편 술버릇에 대해 넌지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시댁에는 시아버지 한 분뿐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님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하고 떠나셨고 시아버님 혼자 작은 회사를 다니며 아들을 키우셨어요. 무뚝뚝해 보여도 속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끼셨고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저만 몰래 불러서 말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넌지시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미란아,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미안하셔요? 우리 태웅이 말이다. 그놈 사람은 착한데 심지가 약해. 술 한 번 들어가면 사고 칠 놈이야. 내가 안다. 그 아비가 모르겠냐? 아버님도 참. 그이도 이젠 애아빠인데 정신 차릴 거예요. 제가 다짐까지 받았는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빠지기 힘든 술자리에서만 많이 마시게 돼서 그렇지.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냐? 시작 전에 아예 못 마신다고 끊어버리면 될 것을 꼭 한 잔 받고 나서야 사고 칠 만큼 많이 마시게 되니 말이다. 내가 걱정이 많아. 내가 가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는 그 집 말이다. 내가 네 앞으로 다 해놨다. 등기까지 깨끗하게 네 이름으로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그이 줘야죠. 외아들인데. 그리고 아버님이 이렇게 정정하신데 가긴 어딜 가신다고 그러셔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사고로 죽었더라고. 젊은 나이인데 또 한 놈은 암이라고 골골거리며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은 것 같더라. 아, 그러셨어요? 맘 아프기시겠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그놈이 나쁜 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쁜 인간들이 접근해서 술 진작 먹여놓고 또 사기칠까봐 걱정돼서 안 돼. 예전에 너랑 결혼하기 전에 돈 모아둔 거 한 번에 잃어버린 적 있었거든. 별로 친하지도 않는 고등학교 동창하고 술 마시다가 걔한테 통장 안에 있는 돈 다 털렸어. 한 번 당한 놈이야 이미. 그런데도 술을 입에 댄다는 건 안 될 일이잖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술 취한 남편 지문을 이용해서 은행 어플로 접근해서 싹 다 털어갔더라고요. 처자식도 있는 놈이 집까지 날릴까봐 걱정이고 이러다 우리 손주마저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할 때 뭐든 공동명의로 하라고 한 거다. 그렇지만 오늘 주는 이 집은 네 명의로만 갖고 있어. 아들놈이 뭔 사고를 쳐도 수습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아들놈한텐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 넌 아무 말 말고.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전 그 말이 그저 늙은 아버지의 노파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 저도 입국 다물고 있었죠.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진 저도 모른 채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이에 암에 걸렸고 수술 후 각종 이식 부작용에 시달리더니 곧 돌아가셨죠. 제게 잘해주시던 분이라 정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저 혼자 지켰습니다. 시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한테 수십 번을 전화했어요. 아버님 임종이 코앞인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겨우 연결이 됐을 때 그 사람 목소리는 이미 혀가 꼬여 있었습니다. 마누라. 여보,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아버님 지금 임종 직전이라고. 빨리 오라는데 올 수 있겠어? 아버지? 나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그러더니 쿠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폰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당신 아버지야. 정신 안 차려? 아무리 불러봐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뻗은 건지 쓰러진 건지. 남편이 오늘 술을 마시러 간 건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 친구가 밥 한 끼 사겠다고 불러내면서였어요. 결국 위로를 너무 넘치게 받았는지 꽐라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시아버님은 끝내 아들 얼굴을 못 보고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손을 잡아드린 건 저 혼자였어요. 이미 많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셔서 할 말은 크게 없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셨고요.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의 추태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빈소에 와서도 술이 덜 깨서 비틀거렸어요. 조문객들이 오는데 상주라는 사람이 구석에서 졸고 있으니 제가 어쩌겠어요. 검은 상복 입고 조문객 받고 절하고 음식 나르고 부의금 정리하고,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술만 깨면 또 술을 찾아 취하고 손님을 저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내내 졸더군요. 그 사흘 내내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부친이 돌아가신 것이니 힘들고 술로 위로받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참아줬던 겁니다. 아이, 새아기가 고생이 많네. 상주는 어디 갔어? 그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그 탓인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 어르신들이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비 가는 길에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우원 자네가 참 딱하다.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제야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죠. 시아버님이 왜 그 집을 굳이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는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낸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뜬 얼굴로 들어오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한 일주일. 출장? 학교 선생이 무슨 출장을 일주일이나 가? 우리 학교 애들이 국제대회 본선 올라갔거든. 지도교사라 내가 인솔해서 외국 나가야 돼. 비행기표까지 다 끊었어. 어머, 진짜? 애들 잘 가르쳤나 보네, 우리 남편. 어느 나라 가는데? 그 싱가포르. 일정 빡빡해서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 애들 챙기느라 정신 없을 거야. 새 셔츠를 사입고 평소엔 거들떠도 안 부던 향수까지 챙기더군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큰 행사니 신경 쓰나 보다 했어요. 여보, 잘 다녀와. 애들 잘 챙기고 도윤이한테 선물 하나 사오고. 알았어, 다녀올게. 사랑해. 현관에서 손까지 흔들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배웅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출장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강태용 씨 아내 되시나요? 연락처에 와이프로 저장된 분이시던데. 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입니다. 그 보호자 확인에 필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응급실이라니. 거기가 어딘가요? 구급대원이 말해주는 주소는 저희 집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네? 거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남편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강태용 씨 맞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급대원이 말해주는 신분증 속의 주소와 인상착의는 남편과 똑같았어요. 순간 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3시간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해외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지방에, 그것도 의식을 잃고 실려갔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습니다.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정말 죽으면 어쩌나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숨도 못 고르고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강태용요. 강태용 씨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연락받고 온 거예요? 보호자입니다. 의사는 좀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보호자분 진정하시고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실은 다치신 게 아니라요. 네? 다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의사가 말없이 침대 커튼을 스르륵 걷었습니다. 응급실 안쪽 커튼이 걷히고 드러난 그 광경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옆에 있던 침대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분명히 싱가포르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방 병원 응급실에, 그것도 턱시도를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게다가 팔에는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단 꽃장식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저희 남편 다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급성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술을 단시간에 너무 많이 마셔서 지금 안 좋으신 거예요. 일단 처치는 끝낸 상황입니다. 다만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서 실려온 거라 이곳저곳 확인은 했는데
생책이 몇 군데 있는 거 말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리는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입을 해 벌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얼굴이 오늘 아침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게 뭐야? 출장 간다며? 애들 데리고 외국 간다며? 근데 왜 여기 있어? 왜 이런 옷을 입고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머릿속에서 질문이 쏟아지는데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절 속인 걸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온갖 질문이 머리에 떠올랐죠. 그런데 그때 커튼이 다시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신부 화장을 곱게 한 젊은 여자가 약식 웨딩드레스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그 여자의 새하얀 원피스가 곱게 한 신부 화장이 하나하나 눈에 박혔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턱시도였고 여자는 흰색 원피스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 여자가 그제야 절 봤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슬금슬금 옆으로 빠지려고 했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죠. 바로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서아쌤, 오늘 결혼식이라며. 근데 신랑이 이게 무슨 꼴이야? 아니, 무슨 술을 이렇게까지 마셔. 너 식장에서 바로 여기로 온 거야? 어떡해 진짜. 전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잠시만요. 결혼식이요? 오늘 누구 결혼식이요? 간호사가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여자 서아라는 신부는 얼굴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실려온 것이 하필 제 상간녀가 일하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좀 설명해 줄래요? 우리 남편은 지금 외국에 출장 가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결혼식을 했다고요? 누구랑? 그 여자는 손을 꼭 쥔 채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그 여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요? 설명 듣기 전에 못 가요. 전 이야기를 들을 자격도 충분하고요. 보호자잖아요. 의식 잃은 보호자. 어디 간호사 선생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여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오빠한테 분명히 들었어요. 와이프랑은 다 끝났다고. 도장만 안 찍었지 남남이라고. 도장만 안 찍었지 남남? 그래서 오늘 식 올렸어요? 도장도 안 찍힌 남남이랑? 그게 말이 돼요? 이혼도 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거? 오빠가 곧 정리될 거라고. 정리는 무슨 정리? 미안한데 이혼 이야기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 사람 보러 왔겠어요? 택시를 3시간이나 타고? 말해보세요. 그게 정리될 사이인가요? 옆에 섰던 간호사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요. 그 여자는 그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럴 리가 없어요. 오빠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덱한테는 안 했을지 몰라도 나한텐 평생 거짓말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멀쩡한 마누라랑 자식 놔두고 딴 여자랑 결혼식 올리는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둘이. 유부남인 신랑은 결혼식 날 술 처먹고 뻗어있고 상간녀 신부는 이혼하지도 않은 남자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잘 살아요, 둘이.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깨워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침대 위 그 꼴이 술 냄새가 신부 화장한 여자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 진짜 본처래? 세상에. 그럼 서쌤은 뭐야? 불륜 저지르면서 결혼식을 해? 배짱 대단하네. 사람들의 말에 가슴 한복판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모든 게 남편의 턱시도 복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자주 만나러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외박을 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라니. 차라리 외도뿐이었다면 남편을 이해하고 다시 받아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아니죠. 아내인 저조차도 여전히 결혼식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걸요. 밖으로 나오니 양복을 입은 사람 몇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방금 단톡방 봤어? 오늘 결혼한 윤서아 쌤 있잖아. 남편이 급성 알코올로 실려왔는데 와이프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도 축의금 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아 쌤이 그걸 알고 결혼식을 하진 않았겠지. 어쩐지 남편 쪽 하객이 너무 없다 했어.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라도.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와이프라는 건 모르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더군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 지방 도시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남편 쪽 하객은 알바를 썼을 거예요.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려고 저를 속이고 일주일간 여기서 지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 놈이 보이지 않아 다들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술 취한 채로 술을 사러 간다고 차를 운전하는 바람에 사고를 내버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상간녀가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전화를 돌리다가 마침 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걸 알게 돼서 온 모양이었고요. 배신감에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응급실을 빠져나와 집까지 돌아오는 3시간 동안 전 울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할 일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협의 이혼 서류부터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일하는 남편이 있는 그 응급실 있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윤서아 선생님 주소나 연락처 좀 알 수 있나요? 네? 의료진 주소나 개인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은 좀 전해주실 수 있죠? 네, 말씀 전해드릴게요. 어느 분이라고 전해드릴까요? 네, 전 윤서아 씨가 결혼한 남자 와이프고요. 지금 당장 이 연락 들으면 주소 보내라고 하세요. 그쪽으로 저희 남편 짐 보내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태어난 제 목소리에 폭탄 같은 내용을 들은 직원이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 남편과 결혼식 올린 여자한테 제 남편 짐 가지고 가라고 전해달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전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그 여자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겠어요. 주소 안 주시면 소장도 직원으로 날려준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럼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병원이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전화를 해두고 저는 밤을 새워 남편의 짐을 박스에 다 쓸어 담았습니다. 양복, 구두, 세면도구, 칫솔 하나까지 다음날 아침 사람을 불러 붙이려고 싹 다 준비해놨죠.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데 짐도 같이 붙여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남편 번호는 차단했고요. 이혼. 제가 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던 일인데 막상 닥치니 정말 화가 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새벽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응급실에서 본 그 장면이 눈만 감으면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턱시도, 그 여자의 하얀 원피스, 신부 화장, 그 여자 가방에 들어있던 부케까지. 그러다 문득 제 처지가 떠올랐죠. 저는 도윤이를 가지면서 결혼했어요. 배가 불러오는데 무슨 면사포의 드레스예요. 시아버지가 손주가 잘못될까봐 한사코 결혼은 애 낳고 나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양가 어른들 모시고 혼인신고한 뒤 밥 한 끼 먹은 게 다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도윤이 낳고 나면 그때 꼭씩 올리자. 멋진 데서. 응? 진짜지? 약속한 거다? 나 웨딩드레스 꼭 입어보고 싶어. 친구들도 다 입었는데. 아, 당연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만들어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도윤이를 낳고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식 올리자고 할 때마다 남편은 말을 돌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도윤이도 돌 지났는데 식 올리자. 작게라도. 더 크면 나도 더 늙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찍고 싶어. 지금 우리 돈이 어딨어. 도윤이 키우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좀만 더 있다 하자. 그럼 내년엔 꼭 하는 거다? 그래 내년에. 그 내년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면사포 한번 못 써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형편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전 그냥 묵고 살았어요. 그래도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이번 일로 다 드러난 거죠. 하려는 생각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작은 결혼식 올리면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그 인간이 다른 여자랑 올린 거예요. 나한텐 돈 없다고, 형편 안 된다고 미루고 미뤘던 그 결혼식을.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 놈의 배신에 전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은 분노를 느껴야만 했어요. 살아온 중 그만큼 화났던 날도 없었을 겁니다. 이틀 뒤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집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짐은 없고 비밀번호는 안 먹히고 전화는 차단됐으니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두드리다가 문틈에 대고 소리치더군요. 여보, 문 좀 열어봐. 나 좀 보자. 여보!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야 끝장을 보니까요. 빌러온 남편을 보자마자 전 그동안 참았던 걸 다 쏟아냈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와서 문 열어달래요? 결혼식 올린 당신 신혼집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하지.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뭘 본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다 오해고. 오해? 네가 턱시도 입고 술 꽐라돼서 응급실에 입원한 거 직접 보고 온 사람이 나야. 결혼식 올린 네 마누라도 있던데. 그런데 뭐가 오해인데? 여보, 내가 혼인신고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그 여자는 그냥 결혼식만 해달라고 한 거야. 돈 없으니까 결혼으로 축의금이라도 걷어보겠다고. 난 그거 도와준 것밖에 없어.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 미친놈아? 너 바람핀 건 맞는 거잖아. 그렇게 진실된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 여자가 원해서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였지. 진짜로 그 여자랑 결혼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강태웅, 너 나한테 뭘 했어? 도윤이 낳고 식 올리자며. 멋진 데서 면사포 씌워준다며. 미란아, 그게 뭐? 돈 없다며. 형편 안 된다며.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났어? 식장 잡고 턱시도 빌리고 청첩장 돌릴 돈은 그 상간녀한텐 있고 나한텐 없었어? 왜 말을 못해? 내가 그렇게 식 올리고 싶다고 할 때마다 넌 콧방귀도 안 꼈어. 그래놓고 상간녀랑은 부케 들고 사진 찍고 좋다고 웃었어? 내가 10년을 면사포 한 번 못 써보고 살았는데. 미란아, 진정해. 도윤이 깬다. 진정?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냐? 다른 것도 아니야. 결혼식이잖아.
내가 못한 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걸 다른 년이랑 했다는데 내가 사람이야, 인형이야? 감정도 없는 줄 알아? 게다가 남편 다쳐서 병원 실려왔대서 허겁지겁 왔는데 그 꼴을 본 내 심정은 어떻겠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1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아서요. 너 나 우습게 본 거야. 그냥 애엄마니까 갈 데 없으니까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뒤로는 딴 여자랑 시까지 올린 거잖아. 안 그래? 아니야, 방금 말해줬잖아.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식 올리자고 한 것뿐이라니까. 닥쳐. 이제 너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믿어. 너 같은 인간은 용서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혼해줄게.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것 같으니 내가 이혼해준다고. 그날 저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어요. 이 남자랑은 끝이라고. 그리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도윤이 생각해. 애가 아빠 없이 얼마나 주눅들어 크겠어. 도윤이 걱정은 되냐? 애 아빠가 다른 여자랑 시골리고 다닐 땐 도윤이 생각 안 났고? 남편은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미란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서아가 자꾸 결혼 안 하면 회사에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 누가 누굴 협박해? 그래서 떠밀려서 턱시도 입고 꽃 달고 식장 들어갔다? 누가 그 말을 믿어? 진짜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넌 몰라.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피해자? 야, 네가 피해자면 나랑 도윤이는 뭐야? 우린 뭐 송장이야? 미란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너 출장 간다고 새 셔츠 사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손 흔들고 나갔어. 그게 협박당한 사람 얼굴이야? 신나서 장가가는 놈 얼굴이지? 말을 해봐. 왜 입 다물어? 아깐 협박이라며. 협박당한 사람이 왜 그렇게 들떠 있었냐고. 내가 잠깐 미쳤었어. 술 때문에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술 때문이라는 말, 너 그거 몇 년째 우려먹어. 차도에 누웠을 때도 술 때문, 상 엎었을 때도 술 때문, 이번엔 결혼식까지 술 때문이야? 술이 너 대신 청첩장 돌리고 식장 예약하디? 남편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미란아,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너 입에서 가족이란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더 역겹다. 가족 같은 소리 하네. 가족 버리고 딴 살림 차린 게 누군데? 여보, 옆집 다 듣겠어. 제발 소리 좀 낮춰. 듣게 놔둬. 부끄러운 짓은 네가 했지 내가 했냐? 온 동네방네 다 알아야지. 강태홍 선생이 마누라 속이고 딴 여자랑 시골렸다고. 학교 학부모들도 다 알게 해줄까? 그 말에 남편 표정이 싹 굳었어요. 자기 약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정확히 짚었거든요. 미란아, 그것만은 안 돼. 그럼 나 학교에서 끝이야. 끝나야지.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이러고 사는데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전 그제야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그 사람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깨끗하게 끝내자. 못해. 나 이혼 안 해. 미란아, 내가 그 여자 끊을게. 그 여자랑 헤어진다니까. 헤어지면 뭐가 바뀌는데? 네가 날 기만하고 바람핀 건 여전하고 그년이랑은 나랑도 안 한 결혼식 올린 건 여전한데 뭐가 바뀌는 건데? 우리도 결혼식 올리면 되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해주면 되잖아. 결혼식이 크고 화려하면 뭐래?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난 딴 년이랑 결혼식 올린 놈이랑은 같이 못 살거든. 본인이 잃게 될 게 많으니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남편 놈을 보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잃을 게 무서웠던 놈이 외도는 어떻게 했는지. 며칠 동안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빌었어요.
그런데 빌어도 제가 꿈쩍을 안 하니까 어느 날부터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색이 나오는 법이죠. 그날도 현관문을 두드리길래 열어줬더니 첫마디가 가관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 그 집 명의 나한테로 돌려줘. 그거 원래 내 거였잖아. 뭔 헛소리야. 너 정신 나갔니? 그 집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아들은 나고, 그럼 이게 내 거지. 아버지가 정신 나가서 당신한테 줬지만 내가 아빠 아들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네 거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상식이 그렇지. 외아들인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잖아. 이혼하면 넌 지금 사는 집은 절반으로 나누고 아버지한테 받은 집은 내놓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거라고. 알아? 하, 빈손? 누가 빈손으로 나가는지 두고 보자. 여보 제발.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이혼 안 하고 싶다고. 그 여자는 이미 정리했어. 그러니까 남편은 시아버지 집까지 걸고 넘어지며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이럴 거면 왜 바람을 핀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그 여자 윤서아였습니다. 전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어요. 남편 들으라고요. 여보세요? 김미란 씨죠? 저 윤서아예요. 되게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해요? 우리 이제 좀 솔직해지죠? 이왕 이렇게 다 밝혀진 거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주세요. 끝난 사람한테 왜 그렇게 추하게 매달려요? 자존심도 없어요?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정말 기가 차서요. 매달려? 내가? 누가 누구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지금? 태용 오빠가 그러던데요. 미란 씨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본인은 정리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안 놔준다고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저는 옆에선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윤서아 씨, 똑똑히 들어요. 이혼하고 싶은 건 나예요. 댁내 그 잘난 오빠가 지금 우리 집 현관 붙잡고 이혼 못한다고 매달리는 중이거든요. 바로 내 옆에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못 믿겠어요? 스피커폰이에요. 한마디 해봐. 네 신부가 듣고 있잖아. 너 나한테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어 안 빌었어? 남편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끊어. 전화 끊으라고. 왜? 신부가 진실을 알면 안 돼? 윤서아 씨 들었죠? 이게 댁이 평생 데리고 살 남자예요. 그 여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거기 있어요? 진짜예요? 이혼하지 말자고 했다고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윤서아 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공동명의라서 재산분할 가능한 대상이긴 한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집은 진작에 내 이름으로 등기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남편 재산이 아니라 제 재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 재산이면 아들인 오빠가...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물려주거나 증여한 재산은요, 이혼할 때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사람은 위자료를 물면 물었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댁내 오빠가 챙겨갈 거? 없어요. 헛물 켜지 말라는 거예요. 댁은 그 사람 데리고 평생 살면서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에서 우리 도윤이 클 때까지 양육비 꼬박꼬박 떼어줘야 할 거예요. 신혼살림이 빠듯하겠네요.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잘 사세요 두 분. 저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 여자랑 정리를 해? 아주 딱 맞게 전화 안 왔으면 홀라당 넘어갈 뻔했어. 여자는 아직 같이 살 생각이 가득한데 네가 이런 식이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라고. 내가 요즘에 나한테 집 물려주신 아버님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그러셨거든. 당신 술 취해서 모아둔 돈 잃었던 적 있었다며? 그 뒤로 아버님은 당신이 술 취해서 사고 칠 놈으로 보였나 봐. 그래서 당신이 사고 쳐서 집이며 재산 다 넘어가도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있으면 손주 고생은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 주셨거든. 뭐? 말도 안 돼. 고작 그런 이유로 내가 아들인데. 고작? 하긴 술에 취해서 들킨 게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겠지. 이런 일을 예상하신 건 아니셨겠지. 근데 다행히도 손주랑 둘이 살 만큼은 남겨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없이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가 더 손해봤을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고개를 푹 떨궜어요. 그날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제야 뼛속까지 이해가 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일단 전 증거를 모았습니다. 청첩장 사진, 식장 예약 내역,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전 그걸 남편 학교 교감 선생님께 보내드렸어요. 종종 명절 선물 보내고 연락드렸던 터라 연락처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내기도 전에 학부모 사이에 소문은 이미 쫙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남편 반에 학생을 둔 부모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교감 선생님한테서 남편 쪽으로 연락이 갔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사색이 돼 있었어요. 당신 학교에 뭐 보냈어? 나 지금 징계위원회 열리면 잘려.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네가 한 짓이 알려진 거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학교 빠지고 결혼식 한 거 그게 자랑이야? 그리고 소문은 이미 내가 증거 주기도 전에 다 퍼졌더라. 당신 가르친 학생 부모가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적 없나 봐? 왜? 먼 지방이라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러면 나 진짜 끝이야. 교사 잘리면 나 뭐 먹고 살아?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마누라 놔두고 학생들 인솔 간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건데 왜 사안이 안 크겠어? 게다가 불륜이고 타의 모범이 될 선생이 그런 짓 하면 나락 갈 거 모르고 그랬니? 그건 내가 미쳤었다니까. 진짜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실수? 결혼식이 실수야? 야, 너 학생들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겠지. 정작 본인은 학교 속이고 학부모 속이고 마누라 속이고 그런 인간이 무슨 선생이야. 미란아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웃기고 있네. 네 무릎이 뭐라고 내가 그걸 봐줘? 그거 나한테 아무 의미 없으니까 꿇지 마셔. 그냥 상간녀랑 잘 사세요. 마누라랑 아들 버리고. 남편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야. 나한테 갚게 할 생각하지 말고 가서 네 새 신부한테나 잘해. 그 여자한텐 면사포까지 씌워줬으니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결국 며칠 뒤 남편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징계를 받았어요. 학생을 인솔한다고 거짓 사유를 대고 자리를 비운 것까지 더해지면서 학교에 더는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결국 제 발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보장됐던 그 자리를 거짓말 한 번에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학교에 보낸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한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남의 가정 망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작정이었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같이 찍은 사진, 청첩장, 식장 계약서, 게다가 그 병원 간호사들이 다 증인이었어요. 오늘 결혼식이라며 하던 그 한마디들이 전부 증거가 된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여자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더군요. 상간녀들이 의뢰 그렇듯이요. 당신 병원에 내가 상간녀라고 말했죠.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거든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없던 걸로 해주면 저도 명예훼손 취소할게요. 어때요? 쿨하게 해요. 하, 취소하라고? 명예훼손? 고소해요. 난 분명히 당신 일하는 병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윤서아 씨 전화번호나 주소 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드릴 말씀 있으면 전달해 준다고 누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죠. 전 윤서아 씨가 결혼한 남자 와이프라고요. 제가 여기서 법을 저촉한 게 있나요? 그건 거 봐요. 전 알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난 당신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누군지. 그게 죄예요? 그냥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당신 내 이름도 모두 모르잖아. 내 이름 말했다고 알겠어요? 당신이 결혼한 남자 와이프라고 하면 알아듣고 연락 올 테니까. 사모님, 제발 그냥 상간녀 소송 없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당신은 알면서 남의 가정에 발들인 거예요. 대근. 모르고 그랬다는 말 법정 가서 통할 것 같아요? 청첩장이며 식장 계약서며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며 증거가 산더미예요. 댁내 병원 간호사들이 다 증인이고. 그 여자는 잠시 후 곧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위자료가 너무 많아요. 저 그 돈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죠. 남의 가정 깨트린 값이에요. 와이프 있는 남자랑 바람 피운 대가는 치러야지. 제발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걸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바람난 인간들이 피해자라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여자는 결국 위자료를 물게 됐고 결국 직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이 불륜녀 딱지 달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윤서아라는 간호사가 유부남과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효력도 없는 결혼식을 벌여 동료들에게 축의금을 챙긴 정황이 있다는 게 다 소문이 났죠. 솔직히 다른 증거 같은 거 필요하겠어요? 이미 법적인 부인인 제가 병원에서 상간녀와 일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게다가 죄질이 나쁜 건 결혼식 때문이었죠. 남편이 결혼식 올린 건 그 여자가 원해서였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는 결혼식이 의미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직 직장 사람들한테 축의금 걷어들이려고 식을 벌인 거예요. 남의 멀쩡한 가정 깨트리는 것도 모자라 그걸로 돈벌이까지 하려고 했던 거죠. 거기까지 알게 됐으니 결국 병원이 발칵 뒤집혔겠죠. 안 그래도 응급실 사건으로 소문이 파다하던 차에 불륜이면서 동료들 돈까지 축의금 형식으로 걷어갔다는 게 알려져서 욕을 오지게 얻어먹었다더군요. 결국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병원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됐죠. 쫓겨나듯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건 상간소송에서 진 위자료까지 그 여자는 직장도 잃고 남자도 잃고 돈까지 토해내게 된 거예요. 남의 가정 깨뜨려서 얻으려던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간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담담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그 사람들이 뿌린 씨앗을 그 사람들이 거둔 것뿐이니까요. 남편은 직장도 잃고 집에서 가져갈 것도 없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빌다가 화냈다가 또 빌고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서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미란아, 문 열어. 나 좀 살려줘.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문을 열어줬더니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또 마신 거죠? 또 술이야? 직장 잃고 마누라 잃고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판에 또 술을 처마셔? 미란아, 내가 지금 술 안 마시고 어떻게 버텨?
다 잃었는데. 너 때문에 다 잃었는데. 나 때문에? 야, 강태웅. 네가 잃은 것 중에 내가 뺏은 게 하나라도 있어? 직장은 네가 거짓말에 외도까지 해서 잃은 거고, 나랑 도윤이는 네가 바람 피워서 잃은 거야. 다 네가 한 짓이지 내가 뭘 했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었잖아.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있었잖아. 눈 감아줘? 내가 왜? 내가 너 눈 감아주려고 10년 가까이 결혼식도 안 올리고 네 술버릇 받아주면서 산 줄 알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란아, 제발. 제발은 무슨. 너 이혼하면 직장도 없지, 집도 없지,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물어야지. 그게 무서워서 매달리는 거잖아. 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안 그래?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봐, 입도 뻥끗 못하잖아. 너 나 사랑한 적도 없어. 그냥 편하니까, 손해니까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혼자 직장 잃고 혼자 살려니 이제 슬슬 걱정돼? 그 여자랑 같이 살아. 너랑 그 여자 같이 살라고 내가 헤어져 준 건데. 당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한 번 실수잖아. 한 번? 그 한 번이 너무 치명적이고, 어차피 너 술버릇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긴 했어. 그 와중에 네가 사고 쳐줘서 내가 이혼한 거니까 그건 고맙다고 할게. 앞으로 술 마시면 그 여자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저는 문을 쾅 닫았어요. 그 사람이 문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전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마지막에 잡아주셨던 그 손이 제 등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이혼 소송은 길게 끌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린 증거가 산더미였죠. 법정에서 남편 변호사가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을 들먹였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은 시아버님이 제게 증여한 제 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었고, 모은 재산은 잘못한 쪽이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였지만 남편이 위자료를 내야 해서 그 절반마저도 다 못 받아갔어요. 양육권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술 먹고 길바닥에 눕고 거짓말하고 외도한 아빠한테 6살짜리를 맡길 판사는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판결이 나던 날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이야? 나 진짜 빈손이야.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너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알아서 살아. 그 여자랑 바람필 땐 여기까지 상상해 본 적은 없나 봐? 뭐 나야 당신이 어떻게 살든 상관할 거 없잖아.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 양육비? 그것도 다 내라고? 나 일자리도 없는데. 있는 직장도 네가 걷어찼잖아.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 도윤이 클 때까지 매달 꼬박꼬박 보내. 한 달이라도 밀리면 법대로 받아낼 거니까. 저는 도윤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의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고 한참 뒤에 저는 남편한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여자 윤서아랑도 결국 갈라섰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후 소식은 가끔 건너들었어요. 남편은 교사 자리를 잃고 변변한 일자리도 못 구한 채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랑도 진작에 갈라섰고요. 결혼식이라고 벌였던 그 하루가 두 사람한텐 모든 걸 잃는 시작이었던 셈이에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초반에는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돈 문제로 싸웠다더군요. 그 여자도 위자료에 직장 눈치에 처음 꿈꾸던 신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러다 헤어진 거니.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자기들 눈에 피눈물 나게 된 거겠죠. 저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집에서 도윤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도윤이가 묻기도 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멀리 갔어. 우리 도윤이는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됐지? 응? 엄마 좋아. 아이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누굴 기다리며 밤을 새우지 않아요. 연락 없이 안 들어오는 남편을 걱정하며 동네를 헤맬 일도 없고요. 비로소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줄 알았던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매달리는 이혼 도장을 받아냈고 시아버님이 지켜주신 집과 법의 힘으로 끝까지 제 몫을 지켜냈어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거는 삶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을 내 2발을 꼭 가지고 사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